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요? 피를 나눈 자식을, 갓 낳은 아기를, 이름도 채 불러주지 못한 채 남의 문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옥순입니다. 올해 72입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더니 그날 아침 화장실 문을 열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딱 하나였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런데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이 하였어요. 형광등 빛이 눈부셨습니다. 코에는 산소줄이 꽂혀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붙어 있었어요.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문득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요? 간호사가 옆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박현숙이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통화 중이었는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잠깐 저 사람이 나를 데려온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옥순 보호자분이시죠?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안에 수술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될까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비급여 포함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어요. 오랜 세월 며느리로 지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금 무슨 셈이 오가고 있는지를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숙이 의자를 당겨 앉더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 재훈 오빠가 지금 출장 중이라 연락이 잘 안 돼요. 제가 일단 알아볼게요. 고마워.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현숙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 한 그릇도 과일 한 쪽도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말해. 수술비가.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이번 달도 빠듯하거든요. 재훈 오빠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어머니 형제분들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국가지원제도 같은 거.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를. 형제가 없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갔고요. 아들은 출장 중이고, 그리고 며느리는 지금 제 앞에서 1,500만 원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저는 그렇게만 했어요. 현숙이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한테 연락해 둘게요. 오늘 밤은 거기서 도움받으시고요. 재훈 오빠 연락 오면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어요. 링거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편이 조여들었습니다. 서럽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얼굴이었어요. 갓난아기의 얼굴. 1984년 겨울 새벽 4시에 제가 어느 교회 계단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던 그 아이.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몇십 년이 지났어도 그게 안 사라져요. 꿈에도 나와요. 차마 눈을 뜨지 못하는 꿈이요.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눈을 가렸습니다. 이옥순이 처음 결혼한 건 23이었습니다. 1974년이었어요. 상대는 최병호, 같은 마을 출신의 남자였습니다.
집안도 비슷하고 나이도 맞고 무엇보다 그때는 부모님이 정해주면 그냥 가는 게 결혼이었어요. 병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술이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주말에만 마시더니 어느 순간 매일 밤이 됐습니다. 술만 마시면 달라졌어요. 큰 소리를 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옥수는 참았습니다. 그 시절 여자들이 다 그랬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 했으니까요. 그러다 딸이 생겼습니다. 1983년이었어요. 옥순의 나이 32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병호는 술이 취해 있었어요. 분만실 밖에서 큰 소리를 내다가 쫓겨났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옥수는 혼자 딸을 낳았어요.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뻤어요. 이마가 넓고 눈이 동그랗고 보조개가 살짝 파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길었어요. 옥수는 그 손을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미선이라고 지었어요. 아름다울미 착할 선. 아름답고 착하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한 달도 안 돼서 병호는 더 나빠졌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유 쌀 돈이 없다며 옥순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술에 취해 아이 침대를 걷어찼습니다. 그날 옥수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여기서 키울 수는 없다고요. 그렇다고 자신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갈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여자 혼자 갓난아기를 데리고 떠난다는 건 그때 시절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옥수는 며칠을 울었어요.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1984년 1월 새벽 4시였습니다. 옥수는 아이를 두꺼운 포대기로 싸서 안았어요. 교회 계단 앞에 섰습니다. 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났어요.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옥수는 쪽지 하나를 품속에 넣어줬습니다. 작은 종이에 몇 자 적었어요. 이 아이 이름은 이미선입니다. 1983년 11월생. 건강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걸을 것 같았으니까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걸었어요. 그렇게 새벽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하고 도망치듯 서울로 왔고 공장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병수를 만났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훈이가 태어났고 그렇게 새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미선이를 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눈이 떠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의사가 수술 결정을 재촉할 텐데 돈이 없으면 어쩌나. 이 나이에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다 그냥 가는 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 7시쯤이었어요.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낯설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간소한 흰 블라우스. 손에는 따뜻한 게 든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옥순 어르신이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맞는데. 누구세요? 여자가 가까이 왔어요. 의자를 당겨 앉더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죽 가져왔어요. 드셔보세요. 아니, 누군지를 물어보는데. 여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옥순을 바라봤어요. 눈이 동그랬습니다. 이마가 넓었어요. 보조개가 살짝 파여 있었습니다. 옥순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다가 어르신 차트를 봤어요. 혹시나 해서요. 옥수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이마가, 보조개가. 어르신, 괜찮으세요? 옥수는 말을 잃었어요. 김미선은 원무과에서 일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어요. 원무과 행정직이었습니다. 서류 처리하고 수납받고 보험 신청 도와드리는 일을 했어요. 작은 일처럼 보여도 환자 가족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해서 전날 입원 환자 목록을 훑어보다가 이름 하나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옥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생년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2년 경북 안동 출생. 미선은 파일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보호자 연락처 옆에 며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해외 출장 중. 수술비 관련 상담 미완료. 미선은 한참을 그 차트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에 이옥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경북 안동 출생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놨다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봤을 때 미선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요. 50년 가까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인데 알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에서 봐왔던 얼굴이었으니까요. 수도 없이 상상해왔던 얼굴이었으니까요. 미선은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저 어렸을 때 교회 계단에 맡겨진 아이예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실이 고요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옥수는 미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고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미선아.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가까이 묵혀온 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아니, 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 보고 알았어. 눈이, 이마가. 그게 내가 태어났을 때랑 똑같아. 미선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얼굴 보고 알았어요. 꿈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말이 옥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꿈에서 많이 봤다는 말. 이 아이도 저와 같았구나. 저도 40년을 이 아이 꿈을 꿨으니까요. 미선아, 나는 괜찮아요. 미선이 조용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미선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수술 동의서예요. 어르신,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제가 수술비 낼게요. 옥수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1,500만 원, 제가 낼 수 있어요. 적금 깨면 돼요. 어르신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해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버린 아이가 40년 만에 제 수술비를 내러 왔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아닌 제가 새벽에 교회 계단에 내려놓고 돌아선 그 아이가요. 안 받아. 옥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어르신. 미선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르신한테 사정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원망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픈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냥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미선이 원무과로 돌아간 뒤 옥수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심장 판막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 계단에서 발견된 뒤 어느 집에서 자랐을까요? 밥은 잘 먹었을까? 올 때 안아줄 사람이 있었을까? 학교는 잘 다녔을까?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눌러놨던 것들이요. 미선의 눈에서 원망의 빛을 찾으려 했는데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조금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눈이 그냥 맑았습니다.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현숙이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음료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재훈 오빠한테 연락이 됐어요. 내일 저녁에 들어온대요. 옥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수술비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복지관이랑 병원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해 봤는데 서류 준비하면 일부는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현수가 옥순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술비 낸 사람 알아? 현숙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수술비를요? 누가요? 원무과 직원이. 김미선이라고. 현숙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왜? 내 딸이야.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숙이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하는 것처럼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무슨, 어머니가 딸이 어디서 생겼어요? 재훈 오빠 말고는. 재훈이 아버지가 아니야. 첫 남편한테서 낳은 딸이야.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버렸어. 옥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었어. 내 차트 보고 알아보고 찾아왔대. 그리고 수술비를 냈어. 현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옥순이 눈을 감았어요. 재훈이 오면 그렇게 전해줘. 엄마 수술은 잘 됐다고. 현숙이 봉지를 침대 옆에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 아이를 버린 것도, 며느리가 이렇게 된 것도, 아들이 제대로 곁에 없는 것도 모두 씨를 뿌린 게 있으니 이런 열매가 열린 거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산 걸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수술은 이틀 뒤 아침에 진행됐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 옥순의 손을 잡아준 건 재훈이 아니었어요. 전날 밤 귀국한 재훈이는 새벽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미선 얘기를 들었어요. 너클 잃은 얼굴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리고 결국 미선이 있는 원무과로 내려갔어요. 재훈이 나간 동안 옥순의 손을 잡고 있던 건 미선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옥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야. 죄진 채로 가는 게 무서워. 미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따뜻했어요. 미선아. 네. 내가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 죽기 전에. 미선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하지 말아요. 왜? 수술 잘 받고 오셔야 하잖아요. 할 말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시간 많이 있을 거니까. 나중이 있을 거라는 말. 그 말이 옥순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옥순이 침대째 밀려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살짝 흔들어 줬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훈이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미선은 업무 중이었지만 점심시간에 올라왔습니다. 둘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어요. 재훈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대신 괜찮아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오래 생각했거든요. 오래 원망도 했고 오래 그리워도 했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한 지는 꽤 됐어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재훈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누나. 미선이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미선 씨는 내 누나잖아요. 다르게 부르기가. 미선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어요. 그래요. 저녁 무렵 옥순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어요. 의사가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옥수는 힘이 없었지만 눈을 뜰 수는 있었어요. 옆에 재훈이가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보다 싶었어요. 엄마. 재훈이가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써서.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너 잘못 아니야. 아니야, 맞아. 현숙이한테도 내가 잘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옥순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는 가야 한다고 퇴근했어요. 내일 또 온댔어. 옥순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왔어요. 병실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옥수는 눈을 감고 그 빛을 느꼈어요. 살아있다 싶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선이한테, 재훈이한테 이 늙은 몸으로 무얼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며칠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죽을 먹기 시작했고 혼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훈이는 매일 저녁 왔어요. 현숙은 이틀에 한 번쯤 왔는데 이전과 달리 뭔가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미선은 점심시간마다 올라왔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따뜻한 것 하나 들고 와서 잠깐 앉았다 갔습니다. 큰 말은 없었어요. 날씨 얘기, 병원 밥이 어떠냐는 얘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어요. 억지로 풀어야 할 것들을 억지로 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닷새째 되는 날이었어요. 미선이 점심시간에 올라왔는데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봉투를 내밀었어요. 뭔데? 열어보세요. 옥순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어요. 옥순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2글자에서 이미 눈물이 났어요. 지금 읽지 않아도 돼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읽으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 적었어요. 오래됐는데 이제는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한 번은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옥순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에 꼭 눌렀어요.
미선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미선아. 미선이 멈췄어요. 고마워. 살아줘서. 미선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나가기 직전 잠깐 멈칫하는 게 보였어요.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옥수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봤어요. 겉이 따뜻했습니다. 미선이 내내 품에 안고 왔던 거겠지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머니께.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어릴 때는 그 생각을 밥 먹듯 했어요. 입양된 집에서 눈치 보며 살 때마다 친구들이 엄마 손 잡고 걸어가는 걸 볼 때마다 왜 나만 이런가 싶었습니다. 옥수는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그 원망이 거쳤어요. 26인가 27인가 됐을 때였어요. 꿈을 꿨거든요. 새벽 추운 거리를 걷는 여자가 나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내려놓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옥순이 얼른 손으로 닦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한 번만 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았어요.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사나. 나를 낳아준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 살아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됐거든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몰랐지만 이게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저도 자주 올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딸 미선 드림. 옥수는 편지를 접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슴에 얹어놓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귀 밑으로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라고 썼어요. 그 아이가 이제부터는 자주 오겠다고. 평생 미루고 미룬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고백 한 번, 용기 한 조각. 하지만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한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이 많은 죄를 짊어지고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창밖으로 저녁이 깔렸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오래전 어느 새벽 아기를 안고 걷던 골목길 위에도 이런 하늘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때는 너무 추웠으니 하늘 볼 여유도 없었겠지요. 병실 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현숙이었어요. 늦은 퇴근길인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옥순의 눈이 빨간 걸 보고 멈칫했어요. 어머니. 현숙이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옥순이 눈물을 닦으며 현숙을 바라봤어요. 현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한테 수술비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마련했어요. 옥순이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현숙아.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현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 그분이 어머니 수술비를 내는 동안 저는 뭘 한 건가. 재훈 오빠도 없는 사이에 제가 어머니 가족 아니었나요? 그런데 저는 서류만 뒤지고 있었고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어머니가 불편했고요.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 제가 외면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만에. 옥순이 한참을 말없이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고생했어. 현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잘못한 게 많아. 며느리한테 받기만 하려 했지.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한 적이 없어. 현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나이 먹어서 자존심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이번에 많이 배웠어. 미선이한테. 옥순이 가슴에 얹었던 편지를 내려봤습니다. 저 좀 읽어볼래? 현숙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어요.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현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글씨 위로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옥순이 퇴원했습니다. 재훈이 짐을 챙겼고 현숙이 차를 대기시켰어요. 미선이 병원 입구까지 함께 내려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가웠어요. 옥순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봐. 네. 밥도 같이 먹고. 그럴게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 미선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것도 나중에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두를 것 없다. 40년이 쌓인 게 하루아침에 풀리진 않으니까요. 그냥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옥순이 사이드 미러를 봤어요. 미선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햇빛 속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눈부셨어요.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주머니들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세상에 버려도 되는 건 없다고요. 사람도 시간도 마음도 한번 내려놓은 것들은 결국 어딘가에서 돌아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얼굴로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그걸로 됐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훈이가 받으려 하자 옥순이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받을게. 화면에 뜬 번호를 봤습니다. 지역번호가 낯설었어요. 경북 안동 쪽 번호였습니다. 옥순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이옥순 씨 되세요? 나이든 남자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최병호입니다. 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의 아버지, 옥순의 첫 남편, 40년 전 헤어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이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선이가 나한테 연락을 해줘서 이 번호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옥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흘러갔어요. 높고 파랗고 끝이 없었습니다. 미선이가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는 부모 두 사람을 다시 찾아낸 거였습니다. 원망 대신 연결로.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호 씨, 네. 미선이, 잘 됐어요. 그 애 잘 살았어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달렸어요.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미뤄온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옥순의 손이 한참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가로수가 스쳐 지나갔어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조수석에서 재훈이 물었어요. 엄마, 누구야? 옥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한 번 더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옥수는 그냥 창밖만 바라봤어요. 최병호. 40년 전 그 이름. 40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름. 그 이름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재훈이 더 묻지 않았어요. 눈치를 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준 것인지. 어쨌거나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느렸습니다. 재훈이 옥순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집에는 집 냄새가 있어요. 세월의 냄새 같은 것이요. 재훈이 짐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뭐 먹을래, 엄마? 죽이라도 끓여줄까? 됐어. 앉아. 재훈이 나와서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옥순이 테이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전화 받은 사람. 응, 미선이 아버지야. 재훈이 눈을 크게 뜨더니 굳어버렸습니다. 옥순이 계속했어요. 최병호, 내 첫 남편이야. 미선이가 연락을 해줬대. 나 수술한다고. 재훈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 안동에 있댔어. 연락하면 어떻게 하려고? 옥순이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일단 미선이한테 얘기해야지.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옥순이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재훈아, 응, 넌 지금 어때? 재훈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갑자기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렇겠지. 근데 미선 누나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어머니 수술 때 봤는데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니까 됐어. 나머지는 천천히 하면 되고. 옥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예전에는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서 말이 없던 애였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고마워, 재훈아. 왜? 그냥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2번 가자마자 받았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미선아, 어제 차에서 전화가 왔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연락해줬어? 네. 미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고민했어요. 근데 그분도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르신이 살아계시다는 것, 어르신이 많이 힘드셨다는 것. 그분도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옥순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아, 그 사람이 너한테 연락한 적 있었어? 없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근데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원망 때문에요. 엄마가 버린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거니 했는데 아버지는 달랐거든요. 그분은 그냥 있는데도 없는 거잖아요. 옥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병호는 미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게 어쩌면 더 나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어? 많이 우셨어요. 전화로요. 미안하다고요. 미선아. 네. 내가 어떤지 물어봐도 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 아니면 아직 무서워? 미선이 한참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어르신이 먼저셨으니까 어르신이 먼저 결정하세요. 제가 따를게요. 옥순이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결정해도 돼? 네. 그래도 돼? 어르신이 그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옥순이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참 독합니다. 독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상처를 그냥 안고 가면서 남한테 맡기지 않는 거요. 그게 이 아이가 살아온 방식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네.
그리고 어르신,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밥 같이 먹고 싶어요. 처음으로요. 옥순이 입술을 굳혔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요. 그래, 오너라. 미선이 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재훈이도 퇴근 후 들렀어요. 현숙은 아이들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지만 반찬 2가지를 만들어서 재훈 편에 보냈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작이 어색했습니다. 당연하죠. 처음이었으니까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처음부터 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훈이 먼저 밥을 떴습니다. 누나, 밥 드세요. 미선이 살짝 웃었어요. 또 부르네. 어색해요? 그럼 이름으로 부를까요? 아니.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익숙해져야지. 어색하다고 안 쓰면 더 어색해지잖아요. 재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누나 말투가 저랑 비슷해요. 그래요? 네. 되게 직선적이고 빙빙 안 돌리는. 미선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한테 닮은 건지도 모르지요.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어요. 내가 그런가?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직선적인 것 같아요. 빙빙 안 돌리고. 그게 단점이야. 말이 짧아서 상처 주는 경우가 많아. 미선이 밥을 한술 뜨며 말했어요. 저도 그거 단점이에요. 말이 짧아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재훈이 2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미선이 웃었어요. 옥순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셋이 같이 웃었어요. 아주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그래도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재훈이 잠깐 자리를 비워줬어요. 화장실 간다며 일어났는데 한참 안 나왔습니다. 눈치를 준 거였어요. 미선이 찻잔을 2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버지 얘기해도 돼요? 예. 만나실 거예요? 옥순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글쎄,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 싶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있지. 뭔데요? 옥순이 잠시 생각했어요. 원망.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지. 40년 전에 내가 그 집을 나오면서도 그 사람이 밉지는 않았어. 그냥 지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선이 생각을 할수록 그 사람이 밉더라고. 그 사람이 술만 안 마셨어도, 사람만 됐어도. 그랬으면 내가 그런 선택 안 해도 됐을 텐데. 미선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옥순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사람도 어디선가 살면서 미선이 생각하며 살았겠지. 나처럼. 그 무게가 얼마나 됐을지. 만나보고 싶으세요? 옥순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내가 먼저야. 나보다 내가 먼저야.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고 아직 아니면 아닌 거야. 미선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사람이 안동에 있다고 했잖아요. 응. 저 안동 가본 적 없어요. 태어난 데가 거긴데. 옥순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난 곳이지만 한 번도 못 가봤다는 말.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을까요? 같이 갈래? 옥순이 물었어요. 미선이 눈을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요? 응. 나도 혼자 가기 겁나거든. 너도 있으면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미선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안동에 가기로 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재훈이 차를 빌려줬어요.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옥순이 말렸습니다. 이건 나하고 미선이 일이야. 나중에 따로 인사시켜줄게.
재혼이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하던 날 아침 현숙이 뜻밖에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보자기에 싼 음식을 내밀었어요. 가는 길 드시라고요. 미선 씨도요. 미선이 받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현숙이 잠깐 머뭇거리다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그때 일을요. 미선 씨 덕분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어떤 건지, 시어머니가 어떤 건지. 그냥 앞으로 잘 지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현숙이 작게 웃었어요. 그래야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드니 풍경이 달라졌어요. 도시가 멀어지고 낮은 산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서 산이 붉고 노랬어요. 미선이 운전했습니다. 옥순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렀습니다. 이미자 노래였어요. 옥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네. 운전하면서 물어봐도 돼? 네. 입양된 집 어땠어? 미선이 핸들을 잡은 손이 잠깐 힘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풀렸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힘들었겠지. 그랬어요. 티는 안 냈지만요. 왜 티를 안 냈어? 미선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상처받을까 봐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니까요. 옥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았구나. 힘들어도 참고 상처받아도 내색 안 하고. 그게 40년 동안 몸에 밴 거겠지요. 미선아. 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도 돼. 네. 적어도 나한테는. 미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연습해 볼게요. 안동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최병호가 있는 곳은 시내 외곽 쪽 작은 주택가였어요. 미선이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 다 내리지 않았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빨간 감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높았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들어갈게. 네. 너는 차에 있어도 돼. 같이 가요. 미선이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감나무 앞에 멈췄어요. 파란 대문이 있었습니다. 옥순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최병호였습니다. 일은 중반쯤 됐을까요? 머리가 다 휘어 있었어요. 등이 약간 굽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미선과 같았어요. 동그랗고 이마 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그 눈이요. 병호가 옥순을 봤습니다. 그 다음 미선을 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미선아. 그게 첫마디였어요. 딸 이름이었습니다. 옥순도 안녕하세요도 아니라 미선이 이름이 먼저였어요. 미선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이 그 손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어요. 옥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감나무에 빨간 감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 만에 한자리에 선 세 사람. 부서진 가족의 조각들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이어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곳에 모인 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어요. 작은 마당에 화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거실은 소박했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는 달력 하나. 병호가 부엌에서 물을 끓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물이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병호가 컵을 내려놓으면서 먼저 말했어요. 내가 많이 잘못 살았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불분명했습니다. 옥순에게도 미선에게도 하는 말 같았어요. 술 끄는 게 45살이야. 그 전까지 펌하셨어. 그때 왜 그랬나 지금은 이해가 안 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싶어. 옥순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옥순이가 나간 다음에 한 몇 년은 더 그랬어. 더 나빠졌지.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내가 내 얼굴을 못 쳐다보겠는 거야. 그때부터 술을 끊었어. 미선이 생각은 했어요? 미선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병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했어. 매일 했어. 찾으려 한 적은요? 병호가 입술을 다물었어요. 눈을 내렸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어떤 낯으로 찾아가나 싶어서. 미선이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맞아요. 찾으러 오지 않아도 됐어요. 병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데려가주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한 10살까지는 꿨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꾸지 않게 됐고요. 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지금 미안한 게 소용은 없어요. 미선이 말했어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살아계신 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얼굴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병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이 곁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이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끼어들어서도 안 됐어요. 이건 미선이와 병호 사이의 일이었으니까요. 한참 후에 미선이 일어섰어요. 일어날게요. 벌써? 네. 저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더 이상은 힘드네요. 오늘은 이만. 병호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또 올 거지? 미선이 잠깐 멈췄어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옥순이 일어나면서 병호를 봤습니다. 잘 살아.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 말에 담긴 게 뭔지는 두 사람만 알겠지요. 원망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병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차에 돌아왔습니다. 미선이 시동을 걸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옥순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미선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울고 싶을 것 같았는데 안 울리네요. 그냥 허전해요. 옥순이 미선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더 힘든 거야. 그래요? 응. 울면 그나마 나와. 허전한 건 어디 내놓을 데가 없거든. 미선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갈게요. 시동이 걸렸어요. 차가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응. 저 사실 어릴 때 부모님 두 분이 저를 같이 데리러 오는 상상 많이 했어요. 옥순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같이 오셔서 미안하다고, 이제 같이 살자고. 그런 상상이요. 어릴 때는 자주 했어요. 미선아,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오늘 두 분이 같은 자리에 있는 거 봤으니까. 미선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걸로 됐어요. 옥순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산이 흘렀습니다. 붉고 노랗고 주황빛이었어요. 저무는 햇살이 산을 물들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쁜가요? 이렇게 아픈 날에 이렇게 예쁜 하늘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우동을 먹었어요.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바깥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미선이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수술하고 나서 앞으로 혼자 사실 거예요? 옥순이 우동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재훈이 집이 좁기도 하고 저 아파트 방 하나 남아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선이 말했어요. 원룸 쓰다가 지난해에 방 2개짜리로 옮겼거든요. 혼자 쓰기엔 좀 넓어요. 옥순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살자는 거야? 강요가 아니에요. 싫으시면 싫다고 하셔도 돼요. 근데 퇴원하고 혼자 계시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옥순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내가 불편하지 않겠어? 나이 든 사람이 들어와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미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쌓이면서 사는 게 같이 사는 거 아닐까요? 옥순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휴게소 형광등 빛이 밝았어요. 재훈이랑 상의해 봐야겠어. 그러세요. 미선아. 네. 왜 이렇게 잘해줘? 미선이 우동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 싶으니까요. 나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있어야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옥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어릴 때 왜 나한테는 아무도 잘해주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유도 없는데 친구들 부모님이 저한테 잘해주면 그게 왜인지 모르겠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유가 없어도 되는 거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잘해주고 싶으면 잘해주는 거고 받으면 고마운 거고. 옥순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버려진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이 사람 앞에서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재훈과 옥순이 길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훈이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아직 낯선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게 괜찮겠냐고요. 근데 옥순이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야. 내 딸이야. 재훈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좋으면 돼. 이삿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옥순의 살림이 원래 단출했어요. 이불 2채, 옷 몇 벌, 그릇 조금,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 하나. 그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미선이에게 쓴 편지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10년에 한 번쯤 미선이 생각이 너무 나는 날에 썼던 편지들이었습니다. 받는 이도 없고 주소도 없는 편지들. 그냥 쓰고 접어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짐을 싸면서 옥순이 그 묶음을 꺼냈습니다. 버릴까 하다가 가방에 넣었어요.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미선이한테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선의 아파트는 서울 서쪽이었어요. 깔끔했습니다. 작은 식물들이 창가에 있었어요. 원목 테이블, 밝은색 커튼. 미선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군더더기 없는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를 비워놨어요. 침대도 새로 샀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됐는데 제가 사고 싶어서요. 미선이 짐을 들여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요. 그리고 저도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할게요. 그래. 서로 눈치 보지 말자고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어르신. 응? 저한테 어르신 말고 다른 호칭이 있으면 좋겠어요. 옥순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불러?
미선이 잠깐 망설였어요. 어머니는 아직 어색하고 어르신도 이제 좀 어색하고. 그럼 미선이 살짝 웃었어요. 그냥 아직 생각 중이에요. 옥순이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생각해봐. 뭐라고 부르든 다 좋아. 함께 산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처음 2주는 어색했어요. 당연하죠. 평생 남처럼 살다가 한 집에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는 거잖아요. 옥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미선이 출근하기 전에 밥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선이 극구 말렸어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직 몸도 완전히 안 나으셨잖아요. 이 정도는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그렇게 밀고 당기다가 결국 옥순이 아침을 차리고 미선이 저녁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됐어요. 어느 날 저녁 미선이 퇴근해서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옥순이 부엌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응?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미선이 신발 벗으면서 멈칫했습니다. 방금 제가 어머니라고 했어요. 옥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그렇게 불렀더라.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옥순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눌렀어요. 울면 미선이 어색해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렇게 불러. 좋다. 미선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 먹어요. 그래.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식탁 위에 밥이랑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옥순이 밥을 뜨고 미선이 수저를 놓았어요. 그냥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저녁이었어요. 근데 따뜻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옥순이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참 앉아 있는데 미선의 방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미선이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왔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에 옥순이 말했습니다. 미선아, 잠깐 기다려봐.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아래 칸을 열었어요. 봉투 묶음을 꺼냈습니다. 나왔습니다. 미선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앞으로 쓴 편지야. 10년에 한 번쯤. 미선이 그 묶음을 바라봤습니다. 붙이지 않은 거예요? 주소를 몰랐으니까. 그냥 써놨어. 미선이 한동안 그 봉투들을 내려다봤어요.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통이에요? 5통인가. 세어보지 않았어. 오래됐네요. 첫 번째 거는 내가 5살쯤 됐을 때 쓴 거야. 잘 자라고 있을까 하고. 미선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추운 날 따뜻한 데 있는지, 그런 거 썼어. 미선이 봉투를 손에 들었어요. 조심스럽게요. 그러다 가슴에 얹었습니다. 읽어도 돼요? 그러려고 줬지.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못 읽겠어요. 나중에 혼자 읽을게요. 응. 두 사람이 다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고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겠지요.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기다리는 사람. 옥순이 말했습니다. 미선아. 네. 고마워. 저도요. 뭐가? 미선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살아계셔서요. 옥순이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계셔서 고맙다는 말. 제가 버린 아이가 저한테 그 말을 합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옥순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밤을 보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긴 말도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서요. 서울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얼마쯤 지났을 때였어요. 안동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최병호 이름으로 온 편지였어요. 미선 앞으로 왔습니다. 미선이 저녁에 돌아와서 들고 들어왔어요. 봉투를 오래 들여다보더니 옥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읽어요. 내 거잖아. 같이 읽어요.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한 장이었어요. 글씨가 서툴렀습니다. 볼펜이 여러 번 뭉개진 곳이 있었어요.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한 것 같았습니다. 미선에게 얼굴 봐서 고마웠다.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편지를 쓴다. 나는 나쁜 아버지였다. 그게 이제 와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안다. 근데 하나만 알아줬으면 한다. 그 당시에도 그 뒤로도 내 생각을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었다. 그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안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 잘 살아라. 그게 다다. 최병호 씀. 미선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옥순이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말했어요. 답장 써야겠어요. 쓸 거야? 네. 짧게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선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나오면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읽어볼래요? 옥순이 편지를 받았어요. 한 줄이었습니다. 저도 살아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옥순이 그 한 줄을 3번, 4번 읽었어요. 저도 살아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말이 있을까요? 이 한 줄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요. 원망도, 그리움도, 용서도,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도 그 모든 게 이 한 줄에 있었습니다. 잘 썼어. 옥순이 편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미선이 가방에 넣었어요. 봄이 됐습니다. 겨울을 함께 넘기고 봄이 왔어요. 옥순의 심장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경과가 좋다고 했어요. 약은 아직 먹고 있었지만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어요. 미선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에는 가끔 재훈이네 가기도 했어요. 현숙과의 사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선이 워낙 거리 두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아이들이 미선 이모를 좋아했거든요. 미선이 아이들한테 말을 잘했습니다. 재훈이 한 번은 옥순에게 말했어요. 엄마, 미선 누나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래. 엄마가 저 어릴 때 그 얘기 왜 안 해줬어? 알았으면 더 일찍 찾았을 텐데. 옥순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웠어. 내 죄를 어떻게 말해. 엄마가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어쩔 수 없었어도 한 거야. 그게 죄지. 재훈이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됐어. 늦게라도 만났으니까. 응. 재훈아. 응. 너한테도 미안해. 아버지 없이 키우면서 힘들었을 텐데. 그 얘기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 재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 처음 들어. 이 나이 먹어서야 배웠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재훈이 옥순의 어깨를 툭 쳤어요. 어색하게요. 이 집안 사람들은 스킨십이 서투른 편이었습니다. 됐어, 엄마. 잘 살았잖아. 옥순이 아들의 그 서투른 위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날 미선이 일찍 퇴근했어요. 어머니, 나가실 수 있어요? 응, 왜? 산책 가요. 공원이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분홍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사진 찍는 사람들, 돗자리 펴고 앉은 가족들. 옥순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옆에 앉았어요. 꽃잎이 날아와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쁘다. 미선이 말했어요. 그러게. 옥순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선아. 네. 너 이제 뭐가 소원이야? 미선이 잠깐 생각했어요. 크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가 어떤 게?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켜져 있는 거요. 따뜻한 밥이 있는 거요. 피곤한 날 그냥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요. 옥순이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것. 그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어두운 집에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오래 혼자였을까요? 내가 있어줄게. 옥순이 말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있어줄게.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또 날아왔어요. 두 사람이 한동안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꽃잎이 날리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 세상에 버려도 되는 건 없어요. 씨앗도 씨앗처럼 뿌려진 사람도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다시 싹을 틔우게 돼 있어요. 40년이 걸리더라도 그 싹은 튼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미선이 눈을 뜨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응,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고 가요. 옥순이 웃었습니다. 그래, 먹자. 뭐 먹을래? 국밥이요. 국밥? 네. 따끈한 거.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꽃잎이 그 뒤로 날렸습니다. 봄이 한창이었어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왔어요. 봄은 그런 것이니까요.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오는 것이니까요. 공원 입구를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 위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셋. 세상에서 가장 늦게 핀 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